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미국 내에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 바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건이었는데요. 이때 중국의 견제로 한국의 충분한 개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미국 측에서 이례적인 대답을 꺼내 한국은 물론 유럽과 동북아시아 전역을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급 중대 결정과 시대에 따라 완전히 변해버린 한국의 위세에 트럼프조차 당황한 듯 싶은데요. 미국 측 발언들과 이에 대한 주변국 언론들 보도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일 서해 북방한 개선의 내릴 일대에서 위성 항법 장치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를 탐지했다는데요.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은 없다 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군은 민간보다 더 높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군용 GPS로 교란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 관계자는 최초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GPS로 하지 않는 다른 항법 장치들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정도에는 끄떡없음을 밝히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군과 달리 민간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북한의 전파 교란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의 GPS가 오작동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새벽에도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고 30일에는 오전 7시 50분경부터 서해 NLL 이북 지역에서 전파 교란을 시도했습니다. 31일 또한 오전 8시경부터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이처럼 북한의 갑자기 시작된 도발에 미국 측은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명백히 밝히며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이미 북한이 1일 한국의 오물풍선으로 도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여고 북한의 위성 발사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저급한 이 오물풍선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다.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지역 개혁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측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한국에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을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했다 고 지적하며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보도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쟁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불법 수입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북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이에 미국 국방부와 의회 측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 역시 다음 달 국방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커 의원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위커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한다. 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을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도 요구해왔는데요. 로저 위커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돕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위커 위원은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함께 제안했는데요. 타이완, 필리핀, 일본으로 연결되는 방어망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나라의 군사력 강화 역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미국의 국방력 강화이다.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처지고 있다. 해군 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약 75조 원 더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 한국의 주한미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철수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의 전술핵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중국을 억제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주장과 함께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핵 시나리오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뉴스통신사인 AP통신은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상황이다. 라면서 해당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의 당장 근시안적인 국지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핵무장은 전 세계의 패권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들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한 군사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핵까지 쥐어주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지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AP통신은 사실상 한국의 핵을 개발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일본의 핵 개발도 승인해줘야 하고 또 수많은 국가들의 무수한 요청을 반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이를 이용해 몸집을 불려가면서 대만을 무력화시킬 준비를 하는 지금 중국이 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만 한다. 심지어 현재 중국이 곧 대만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 중국이 핵미사일의 방향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울 일이다. 이건 미국의 건국일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최대 동맹국이자 가장 강력한 국력을 지닌 한국밖에 없다. 중국과 초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술적으로 최고의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중국 프로젝트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 지침까지 이번에 걸쳐서 완화해둔 상황. 그에 더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까지 적극 허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과 전문가들로부터의 전쟁 가능성이 화두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이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이만한 군사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핵무장까지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것이다. 한국은 핵잠수함 한 대만으로 중국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S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단 한 대의 핵잠수함으로도 중국의 핵미사일 1000발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밝혀졌다.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핵추진 수중항의 스텔스 시스템과 같은 관련 기술의 발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GDP 대비와 R&D 투자에서 꾸준히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술 강국만이 보유할 수 있는 최첨단 신기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할 경제력까지도 뒷받침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미사일은 이미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군이 독자 개발 중이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SAM-LSAM과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 한국형 사드 THAAD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양산 절차에 돌입해 수년 내 실전 배치될 전망으로 밝혀졌다. 요격고도 4060km인 SM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사드4만 150대 트리어 1540km 천궁 2530km로 구축된 한미연합 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져 저고도뿐 아니라 중고도까지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진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동북아시아의 패권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고 그를 넘어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강력한 국가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을지 중국을 견제하려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만 한다. 미국이 지금껏 주한미군을 카드로 한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이 여전히 동맹을 유지해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국은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당장에 고려해봐야만 국지적인 한다. 이득도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이 오히려 한국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화로 SATORI 2024에 참가해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앞세워 본격적인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영국에 제안한 자주포 K9A 최신 개량형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53문과 지원장비, 탄약 등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 지은 데 이어 한국이 보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실전 배치되자 프랑스가 누구보다 열받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불과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도입하려던 루마니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신공 KPSAM으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52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며 한국 방산을 풀 패키지로 구매하려고 하는 루마니아의 상황, 이에 긴장한 폴란드와 체코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LIGNX1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KPSAM 1기가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4일 루마니아 육군은 한국에서 배송된 신궁을 루마니아 지상군 주요 부대 중 하나인 제2보병사단 게티카에 전달했습니다. 게티카는 루마니아의 전술작전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 상당의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기가 배치되었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뒤이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부터 휴대용 유도무기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를 다수 격추했고 스팅어 한 발에 500억에 달하는 Su-34가 격추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때부터 세계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신궁 1기가 실전 배치되었다는 보도를 가장 비중 있게 내보내면서 열받아 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는 신궁 계약을 입찰이 아닌 정부 대 정부의 계약으로 낙찰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유럽 5개국과 공동구매 계약을 통해 프랑스 미스트랄 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사이에 왜 루마니아는 유럽 5개국 공동구매 대열에서 이탈해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의 신궁으로 돌아선 것일까요? 한국이 만든 신궁은 그동안 한국군이 운용해본 제블린, 레드아이, 이글라, 미스트랄 등 외국산 휴대용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미사일입니다. 신궁은 비례 항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스팅어 미사일에 비해 훨씬 가볍고 명중률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 등이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반해 신궁의 명중률은 90%대를 자랑합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신궁과 명중률은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무게가 56kg가량 무겁습니다. 심지어 미스트랄의 가격은 대당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한국의 신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유럽 네티즌들조차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 뉴스를 보며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신궁 1기를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 53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무까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폴란드 역시 K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오는 9월에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계약은 한국에서 생산한 180대를 도입하는 것이고 2차 계약은 5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자 그동안 방산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루마니아와 중동 쪽으로 방산 수출 시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늘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위해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력 전차에 80억 달러, 보병 전투 장갑차에 32억 달러, 미사일에 약 21억 달러 등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차와 교량 전차 등 부수적인 장비 도입까지 고려하면 우리 돈 20조 원 이상의 무기체계 도입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마니아가 도입하려는 모든 무기체계는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이라 한국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에게 약 20조 이상의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가 주요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이들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 전차 1000대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고 이후 유럽 내 한국형 전차 K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AS-21 레드백에 대해 현지 성능 테스트를 요구했는데요.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에서 참가한 군인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이 테스트는 오히려 레드백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현지 실전 테스트 팀장이었던 크시슈토프 한핵 중령은 레드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계화부대 입장에서 보면 레드백은 21세기로 진입이다. 이전 장갑차인 BWP-1과 비교하면 50년은 도약한 셈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투 차량에 대한 현대 전쟁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매체 디펜스24 역시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인 AS-21 레드백 테스트에 참가한 팀원들의 코멘트는 이 한국산 장갑차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 무기 작동의 직관성, 밤에 어려운 지형에서 정전 모드로 이동하는 이점, 즉 모든 차량 조명을 끄고 수동 열화상 시스템만으로 이동 가능한 야간 주행 시스템 등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화는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생산 공장을 약속 기한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건설했고
대규모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K9 자주포와 탄약, K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기에 대한 빠른 납기만큼이나 빠르고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 능력은 무기 구매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는 11조 원 규모의 독일 레오파르트 EA 전차, 장갑차 도입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독일 방산업체가 이탈리아 현지 공장 건설 불가 및 이탈리아 생산업체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지인에게 기술 교육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한화가 호주에 신속하게 군수 공장을 짓고 그 지역 사회가 바뀌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신들도 하루속히 K9 자주포 공장을 짓고 또한 K 전차까지 도입해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유럽에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은 얼마 전 방산 전시회에서 레드백에 실제로 탑승해 본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K9의 차체를 실제로 AS21 레드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생산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현재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레드백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밀리타니는 이탈리아는 679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다르도 IFV와 이탈리아산 VCC M13 장갑차를 교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보병 전투 차량의 유력한 후보는 독일과 프랑스 합작회사의 링스 장갑차였지만 레오파르트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이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고 그래서 결국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의 레드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현지 생산, 현지 인력 투입 등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K 전차 유럽 생산의 중심은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일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과 K 전차 2차 계약을 빨리 할 수 없거나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방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했고 루마니아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K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K 전차 구매와 함께 루마니아의 노후화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현대로템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K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 인프라, 특히 도로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방산에 이어 철도까지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자 조급해하며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2차 계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 수출의 허브가 되기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 장갑차까지 한국산을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자 지금까지 독일의 앞마당이었던 체코도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이 실물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까지 다양한 K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자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 체코도 있었습니다. 체코의 주력 전차는 T-72 전차로 기갑 전력은 많이 붕괴되었으며 여기에 자주포는 다나 자주포 50여 문과 프랑스에서 도입한 카이사르 자주포 60여 문 정도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도 구소련제가 대부분입니다. 체코는 독일 방산업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독일과 레오파르트 EA8 전차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해오고 있었지만 독일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자세와 한 대당 400억 원, 600억 원이 넘는 독일 전차의 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독일과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다가 대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으로 보면서 체코도 이제 한국산 무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면서 동유럽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하고 지금이야말로 체코도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흑표 전차가 생산되면 폴란드로부터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루마니아가 그랬듯 체코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루마니아와 체코, 슬라비아를 묶어 방산시설을 만든다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은 이러한 글로벌 러브콜 덕분에 올해 수출 목표 27조 원 달성해 최근 중국은 스텔스에 빠져 있습니다. 스텔스 잠수함을, 스텔스 전투기 등 스텔스 관련 무기들을 연이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텔스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과학자들은 순식간에 두 날개에서 드론이 분리되는 새로운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매체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닝샤 무우스 사막 남쪽 끝에 있는 공항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면서 이 신비한 전투기는 고속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인 넓은 델타 날개를 자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수석 디자이너 양웨이 역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드론과 함께 싸우는데 초점을 맞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중국은 아예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달 초 외국 군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국의 무인기 기지를 참관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페이룽2를 공개하며 외국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페이룽2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만큼 무인 폭격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양산 체제를 통해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편대를 꾸리기도 용이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페이룽2의 최대 항로거리가 7000km에 달한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하와이와 괌을 작전 반경으로 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페이룽2가 강습 상륙함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2016년부터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를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H-20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 국방부는 항속거리가 8000km 이상으로 10톤 이상의 핵탄두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8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첫 번째 전략 스텔스 폭격기 쿵 H-20에 대해 어찌된 일인지 미국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 등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미 국방부 정보당국자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H-20가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있느냐? 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미국의 B나 B-21과 비슷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H-20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의 설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H-20의 시스템 디자인을 보면 새로 출시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는 물론 현 기종보다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제작 기술이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으면 실제 개발돼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미 군사 전문가들은 왜 중국산 스텔스를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신감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미국 정부는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러면서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무기 판매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F-16에 장착되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J-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J-22 대만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J-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인지전 카그니티브 워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판매하기로 승인한 것인데요. 현재 대만 공군은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IRST를 장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대만은 중국의 J-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중국군 최신형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미국이 판매하는 IRST 기종이 록히드 마틴의 최신 모델인 IRST-21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장착되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킹 기능이 있어서 주변 다른 전투기나 호위기 등과 표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80km로 원거리에서 J-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식 전투기와 장비 판매는 꺼려왔는데요.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보다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F-16B가 최신 IRST를 장착해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상대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스텔스기가 적외선 방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IRST는 이 열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추적한다. 중국 언론들조차 이례적으로 중국 J-22 IRST에 포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 중국산 스텔스는 이제 미국이 보낸 IRST의 제약은 물론 한국과 마주보는 서해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서해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판 아이언돔을 더 촘촘히 하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엘 SAM의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장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엘 SAM-2 고고도 요격 유도탄 사업과 중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엠 SAM 블라크 3 사업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5060km인 LSAM의 요격 고도를 약 100km로 늘린 한국판 사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천궁3도 요격 고도를 천궁2만 2040km의 2배로 확대하고 교전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LSAM과 천궁3 모두 요격 고도가 100km에 가까워집니다.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등 방어 체계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청국는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최근 들어 중동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LI지넥스 원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3사가 협력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청군과 이라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UAE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세 번째 수출이 됩니다. 천궁2가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납기, 현지 맞춤형 개량, 그리고 저렴한 가격. 여기에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고 있어 실전 성능도 입증되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에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방한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천궁 2세계 포대를 자국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한국이 핵무장 여부로 계속해서 전 세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면서 한국의 여러 군사무기들과 방산산업, 또 군사기술력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입자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도대체 이 모든 무기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얼마만큼의 위력을 보유하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근 전 세계 사성 군장교들이 한국의 작은 전투함을 보겠다고 모여든 사실이 전해지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재 모든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 바쁘게 전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 훈련 RIMPAC 림팩은 미 우방국들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목적이 있지만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게 함상 리셉션 함정 개방 행사입니다. 이 함상 리셉션이란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자국함들을 림팩 참가국 군인들에게 개방하고 일부 교민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현지 시각 2일 한국의 4900T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 함상 리셉션에는 미군 대장사성 장군이 4명이 연달아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세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스티븐 켈러 미 태평양함 대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 사령관 등이었는데요.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엔 사성 장군이 12명씩만 방문했는데 한국에는 무려 4명이나 되는 대장이 한국 함정을 찾았다는 점이 해외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는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나 성능,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미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고 조명했습니다. 현직 해군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함정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다는데요. 그로 인해 동상 리셉션에는 25만 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만 무려 500여 명이 몰리게 된 것이라면 한국의 함정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625 참전 용사가 리셉션에 참석한 일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오늘날 한국이 이런 국력을 갖게 된 것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높이 평가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림팩 전대를 이끌고 있는 문종화 대령은 림팩은 한국군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다. 2026년 연합해군구성 군사령관 도전에 이어 2028년엔 림팩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림팩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구성 군사부사령관으로 진입했습니다. 림팩 지휘부 구성을 뜯어보면 해군의 이 목표치가 허황된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올해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력과 인력을 많이 파견하는 등 기여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명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방산 강대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스텔스 무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잠수함용 스텔스 메타 물질입니다. 현재 모든 강대국들이 손에 넣고 싶어 아우성지는 그 기술을 한국만이 완벽하게 성공시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무기에 적용하기 위한 직접적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은 깊은 바닷속에서 스텔스 잠수함이 빛의 굴절 방향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자파 교란 장치로 적군의 손해와 레이더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의 차세대 스텔스 장비입니다. 특히 메타물질을 이용한 한국사 스텔스 잠수함 개발 소식은 군사력 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메타물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가장 빨리 동맹을 맺는 나라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 주변국은 물론 서방 국가 전역에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 전문 매체 제인제이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군사 및 방산무기 기업들이 한국의 스텔스 메타 개발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이 기술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또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어떤 파급력을 지녔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전장에서 잠수함은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와도 고성능의 소나를 이용한 바닷속 탐지 시 핵잠수함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탐지되고 이런 전자파 파장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스텔스 메타 물질과 SLBM 미사일의 조합을 통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순식간에 현무 미사일로 폭격해버릴 수 있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국군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장보고 3, 도산 안창호에 이어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2번함인 안무함도 취역에 성공했고 3번함인 신재호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현무 미사일 발사형 잠수함 7척을 건조해낼 예정으로 전해진다. 전세계 군사력 5위라는 무시무시한 순위를 자랑하는 한국이 주변 국가인 일본과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려 하고 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을 접목시킨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에는 지상타격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4 SLBM 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해 폭격해버리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무4 SLBM의 최소 사거리는 무려 3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스텔스 잠수함과 결부될 경우 적국의 중심부를 곧바로 타격 가능한 괴물 수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전투함이 만들어질 것이다. 적들은 한국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깨닫기 전에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군은 3영통급 잠수함을 진수시키고 4,000톤급의 잠수함 3척과 8영통급의 SLBM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 기반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핵추진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8영통급의 체급 덕분에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들 14대 이상 탑재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괴물급 핵잠수함에 스텔스 메타 물질까지 적용되는 순간 절대 잡지 못하는 세계 최강급 핵잠수함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면 절대 한국을 적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성 군장교들은 한국의 Y 괴물 전투함을 직접 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의 스텔스 메타 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깊은 바닷속에서 음향 굴절을 조절해 레이더 탐지 시 파동을 흡수하거나 통과시킴으로써 잠수함의 소나나 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진동과 같은 판에서 파동의 흐름 자체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스텔스 잠수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군의 잠수함을 먹통으로 만들어 박살내버리는 파동 조작기 역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무기 신소재의 개발 분야에서 미국보다 먼저 스텔스 메타물질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면 그에 멈추지 않고 또 어느새 한 단계 더 나아가 엄청난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방산 관련 언론들이 한국 연구진들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놀라운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이러한 스텔스 잠수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응원을 보내며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전투기자 주포전 차다 연장 로켓까지 호평받고 있어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화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해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 중 60%를 한화시스템이 인수하고 한화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단순히 미 해군 함정 수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미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 치국 메러타임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 게임 체인징 마일스톤이다. 이 평가야말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미 해군 장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화가 미국 조선소 인수에 성공하자 동북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의 깊은 의미, 그리고 한국이 미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는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자신들이 전선에서 밀리면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이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가 단시일에 병합한 후 핵으로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 즉 핵 잠수함 영상을 관영 CCTV에 올려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핵잠수함 94호형 창정 18호와 함께 G랑 3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만 km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미국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을 감지하고 이미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호주에 인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과부하가 걸려있고 특히 군함 건조 사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속도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맡고 있는 제7함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2030년이면 함정 척수가 400척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함정 대부분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시도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방위산업 역량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 최소 2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숙련공들이 은퇴하였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 도크 또한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밀려서 일반 대형 상선 건조는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각종 상선이나 함정 건조 등 외에는 특별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조선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신규 함정이 배치되는 속도보다 구형 함정이 퇴역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중국 해군으로부터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 견제를 위해서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내에서 잠수함 및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이고 한화오션은 구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잠수함 및 각종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쇠빙 LNG선, 해상 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최첨단 고부가차치 선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함정 개발에도 뛰어들었으며 미 해군은 무인함대로 구성된 유령함대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해군과 한화 측이 필리조선소를 매개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최근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각종 함정 13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이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한화그룹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필리 조선소에서 대량으로 이지스함 및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입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국내에서 이지스함과 3영통급 잠수함 건조에 각각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함정 건조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미 확보된 미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의 경우 조기에 대량 생산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을 납기일 내에 인도하는 등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속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속도전, 물량전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은 원활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와 수리를 위해서 각종 첨단 설계 도면을 한화 측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한화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함 건조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을 한화오션이 모두 흡수한다면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 해군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전 제작업체들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사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해군 함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이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한화그룹이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노하우를 흡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해군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는 국내 기술진들이 미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굳이 설계도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가능성을 알고 한국 기술자들의 핵잠수함 건조 참여를 막고 싶어 했지만 미 해군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를 동시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크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수적이라 한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조선소의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조선 기술자들의 참여 없이는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건조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한화의 미 조선소 인수는 한화가 추후 다른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미 성향의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 폴란드 또한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가을 미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전에 한국군을 먼저 견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이미 F-35A 스텔스기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KF-210L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더욱 기겁할 것입니다. 중국이 자칭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젠20도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2025년부터 강릉에 배치할 예정인데 KF-21에는 젠20보다 한 세대 앞선 질화 갈륨 쏘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번 탐지되면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F-21의 경우 작전 반경이 약 3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북경을 비롯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및 F-15 기체에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한국군의 무장력 강화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이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는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 한미우주협정 체결을 통해서 미국은 달 탐사 로켓 제작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한국에게 넘겼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군의 미사일 관련 제한을 모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여러 개의 위성을 하나의 로켓에 실어서 우주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주 자외선에서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우주 반도체 기술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는가 하면 한국군이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요구한 스텔스기 제작 기술 총 25개 중 21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제관계 변화를 본다면 미국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및 수리하면서 한화 측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넘겨주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은 핵잠수함의 3대 요건을 이미 비밀리에 완성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의 3대 조건을 꼽으라 하면 잠수함 건조 능력, 원자로 제작 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기술 확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확보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 금지 조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준을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핵잠 개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체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 협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